네, 안녕하세요. 더 오프닝 세무 강의를 맡고 있는 세무법인 텍스케어의 이세근 세무사라고 합니다. 개원 세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사실 개원 세무의 내용이 사실 되게 방대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뭐 혹시 내용을 들으시고 혹시 나중에 원장님 상황에 맞는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슈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제 더 아라 메디컬 더 오프닝 쪽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법인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법인은 이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0년 약간 넘은 이제 세무법인입니다. 약간 병의원 세무 쪽으로 약간 전통이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세무법인은 뭐 위치 상관없이 사실 서울에서부터 뭐 부산, 거제, 뭐 제주까지 거래처가 다양하게 있고, 뭐 재단, 병원, 의원 여러 걸쳐서까지 이제 병원 그 거래처들이 다양하게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제 뭐 맡기고 병원들 세무에 대해서 맡기고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평소에 이제 그 병원 관리에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나왔을 때 저희 이제 법인에는 약간 이제 국세청 출신의 조사관님들도 포진이 되어 있어서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다양하게 세무조사에 대해 접근하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 풀어나가는 이렇게 방향으로 이제 잘 세무조사까지 커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무법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뭐 기업에서 뭐 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대략적으로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세무사 일을 하면서 뭐 마침 시작할 때부터 병원을 전문으로 해서 계속 이제 세무 쪽을 이제 맡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세무법인 텍스케어의 이제 파트너로서 한 지점에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 이제 병원은 이제 전국적으로 한 뭐 150개, 200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전에는 이제 대한병원협회나 서울시의사회 뭐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 이렇게 세무 강의를 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아라 메디컬 그룹의 세무 파트너로서 이제 강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이제 2권 이제 병원 회계 세무 관련된 책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 이제 원장님 혹시 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제 재고가 남아 있으면 한 권 가져가서 이제 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강의는 크게 이제 5개 목차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익관리, 소득률관리, 경비관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세법 개정 내용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수익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병원은 이제 크게 매출은 보험 매출과 이제 비보험 매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검진 매출 그리고 기타 이제 병가에 따라서 자보 매출, 산재 매출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이제 뭐 여기 조그맣게 YG 플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 YG 케어라고 진료비를 할부해주는 이제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거 주의점은 뭐냐면, 보통 일반 카드 단말기가 아니고 이 회사를 만약에 이용하면 본인들만의 카드 단말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가 이쪽에서 이제 결제를 하면 보통 이제 세무사들이 세무대리인들이 이제 원장님들의 매출을 이제 세무 신고를 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제 카드 매출을 이제 다 내려받아서 이제 매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YG 케어 이런 회사들의 이제 카드 단말기는 국세청 홈택스에 따로 이제 매출이 집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본의 아니게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카드 단말기 회사를 이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런 거 이제 세무 대리인에게 우리가 이런 매출 단말기도 쓰고 있다라고 이제 공유를 해주셔야 이제 매출 누락 없이 신고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뭐 보험 매출, 비보험 매출 말고도 뭐 이렇게 예방접종 매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위챗 알리페이, 뭐 이게 위챗 알리페이는 뭐냐면 이제 그 뭐 모든 병원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데, 외국인 환자들이 좀 많은 그 병원들이 있어요. 이제 명동이나 강남, 뭐 신촌 이런 쪽에는 이제 외국인 환자들이 와서,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이제 중국인 환자 이런 분들 많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되게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중국인 환자가 왔을 때는 이제 위챗이나 알리페이 이런 걸로 이제 결제하고 가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YG 케어 이런 회사 이 카드 매출처럼 이게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매출이 그 집계가 안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매출을 누락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출을 이용하게 되면 세무 대리인하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매출을 이런 카드 단말기를 쓰고 있다 공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수익 관리라고 해서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원장님들이 병원을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했을 때 지원금, 나라에서 고용보험에서 지원금, 장려금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원장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매출에 더해서 수익 금액에 더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은근히 이런 것들이 누락돼서 신고됐던 경우가 종종 있었었는데 이런 거 누락해서 신고하면 바로 세무서에서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 신고 끝날 때까지 얘네들이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이제 수정 신고하라고 가산세 더해서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원금이나 장려금이 있다 받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빠짐없이 매출에 더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수입 금액은 아니지만 원장님이 나중에 뭐 강의나 TV 출연이나 뭐 강의 수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원장님 임대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면 병원 수입은 아니지만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는 모든 소득, 원장님 병원 소득과 원장님 기타 소득을 다 합산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수익관리 측면에서 이제 성실신고 한계 사업자라고 있는데 명칭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한계 사업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연매출이 5억이 넘냐 아니냐에 따라서 5억 이상이 되면 우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해서 5월이 아니라 6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이 한계 사업자라고 하면 수익 금액이 5억이 약간 안 미치는,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그런 이제 사업자분들을 말을 하는데 보통 이제 원장님들이 가끔 이제 상담 뭐 이렇게 저희가 주기적으로 손익보고라는 걸 해서 이제 종합소득 신고 전에 미리미리 컨설팅 차원에서 이제 방문을 드리는데 뭐 이제 5억이 넘으면 좀 불리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매출을 4억 8천이나 9천 정도로 신고하는 게 성실신고도 대상이 안 되고 좋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4억 8, 9천을 신고했다라고 하면 세무당국 조사관들은 어떻게 이제 바라보냐면 사실은 매출이 5억이 넘는데 성실신고를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일부러 매출을 줄여서 신고했다.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4억 8, 9천을 신고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5억을 살짝 넘는 게 사실 세무조사 이런 선정 대상에서 오히려 벗어날 수가 있고 혹시 뭐 가능하다면 오히려 그냥 4억 5천이나 6천 정도로 신고하는 게 낫지 4억 8, 9천 정도로 신고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금, 장려금 사실 그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저희 거래처 원장님인데 산부인과 원장님이셨는데 일찍 매출이 한 4억 9천만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금, 장려금 받은 게 있으시냐 여쭤봤는데 뭐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성실이 아니겠구나 해서 이제 5월 달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고용보험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이제 지원금, 장려금 혹시 받은 게 있는지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한 2천 정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럼 이제 4억 9천의 매출에서 2천을 더하면 수익 금액은 이제 세무적으로는 5억 1천이 돼가지고 성실신고 대상자이신 거예요. 병원 매출뿐만 아니라 이런 지원금, 장려금도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또 누락되면 또 성실신고인데 성실신고 아닌 것처럼 신고하면 또 이제 가산세 대상이 되고 뭐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뭐 이게 세무조사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실신고 대상 확인 대상자가 되면 이제 달라지는 점이 뭐냐, 이제 성실신고 대상 이런 거 성실신고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내가 세무를 신고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뭐냐 여쭤보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때는 매출액이 아무래도 높은 뭐 5억이 안 되고 3억, 4억 이런 데보다는 성실신고 일단 기본적으로 넘고 연매출액이 뭐 20억, 30억 그 이상인 데들이 사실 요즘에 이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성실이 되면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소득률이 올라가고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률이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성실이 아닌 4억 5천 매출이 있고 아니면 성실인 5억 5천 매출인 이 두 병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4억 5천 매출에 여기 만약 경비가 3억이어가지고 이익이 1억 5천이다. 그리고 이제 5억 5천의 이 병원도 성실인데 여기 이제 경비가 4억이어가지고 이익인 똑같이 성실 아닌데하고 성실인데하고 똑같이 1억 5천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성실이 아닌 데가 매출이 1억 5천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소득률을 조금 낮춰서 이익을 조금 낮춰서 신고해도 사실 세무조사 위험이 크게 높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크게 부담이 없고 신고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만약에 5억 5천이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똑같이 1억 5천이라면 여기 이제 세무조사 위험도 높아지고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세무신고를 허투루 했을 때에는 세무사 징계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냥 1억 5천 그대로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익이 좀 소득률이 올라가고 이익이 올라가고 그만큼 납부의 세무 종소세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이고요.
물론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됐을 때에는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한테 주지 않았던 혜택을 좀 주기도 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뭐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크게 혜택은 크게 많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현금 영수증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제 한 팀에서 보통 이제 3-4명 정도 팀을 이뤄서 나오는데, 한 명 정도는 이제 원장님이 현금 매출 누락한 분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것만 뒤져요. 이제 원장님 통장, 뭐 배우자 친인척 통장, 아니면 이제 실장님 통장 이렇게 다 뒤질 수 있다는 거고, 왜 이것만 뒤지냐면 사실 이 과태료 가산세가 되게 커요. 이게 만약에 원장님이 그 건당 이제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이제 환자가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았든 간에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하지 않은 게 드러났다라고 하면 18년도까지만 해도 50% 과태료였어요. 그리고 물론 이게 너무 세서 이게 항의 뭐 이런 게 너무 이제 뭐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좀 낮춰줬어요. 이제 20% 가산세로 낮춰줬는데, 세법에 있는 가산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센 게 여기 이제 현금 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다 이런 거고, 이 50% 과태료일 때 이게 얼마나 파워풀했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그것도 예인데, 한 원장님이 지금 뭐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시지만 예전에 이제 명의를 빌려주고 사무장 병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셨었는데, 그 사무장이 약간 이제 소송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거래 상대방이 이분이 이제 이 사무장 병을 했었다 이런 걸 이제 뭐 제보를 했고, 그 얘기가 이제 또 구세청까지 가서 나와서 이제 이 사무장병을 했을 때 3년 동안에 이 현금 영수증 그 사무장한테 이제 입금됐던 통장을 보니까 대략 3억 정도였어요. 3억 정도면 만약에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기 때문에 18년도 이전이었고, 일단 1억 5천 과태료를 이제 깔고 가는 거예요. 깔고 가고 3억 매출을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본세, 가산세 더하면 3억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냥 아예 풍지박산 나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이 현금 영수증 제도에 대한 이제 과태료 가산세가 상당히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상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 기준이 예전에 이제 제 기억에는 16년도 7월달 이전에는 30만 원 기준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10만 원으로 내려가고 해서 병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 안 하는 대부분 다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을 사실 누락하는 경우는 사실 요즘에 별로 없는데, 만약에 원장님이 이제 그 정상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그 환자분이 필요 없어요 하고 만약에 간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겠고, 그런 경우에 만약 환자분 전화번호도 모르고 예를 들어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 국세청 자진 발행 번호 010-000-1234 이걸로 이제 발행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제 조사관 지인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국세청 자진 발행 번호로 어느 정도 현금 영수증 이제 매출을 어느 정도 발행을 해두면 그래도 이제 성실하게 발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좀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좀 어느 정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금 영수증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제 Q&A 형식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 이런 거예요. 일단 진료비가 총 27만 원인데 환자분이 20만 원 카드 결제를 하고 현금을 7만 원 내고 갔어요. 이게 현금 영수증이 10만 원 이상 기준인데 안 넘네요. 7만 원 내고 갔으니까 발행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궁금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그 다음 경우로 보면 역시 이제 진료비가 27만 원인데 이분이 이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오실 거고, 3번에 걸쳐서 9만 원, 9만 원, 9만 원. 역시 이제 10만 원이 안 넘어요. 이제 이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경우 다 발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진료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 진료비 기준으로 10만 원이 넘어가면 발행을 하는 거예요. 27만 원을 다 발행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금 받은 7만 원을 발행하는 거고, 이 경우에도 총 진료비가 27만 원이니까 9만 원, 9만 원, 9만 원 나눠서 받으실 때 현금 영수증을 그 금액만큼 발행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가끔 이제 원장님들이 여쭤보시는데, 원칙적인 걸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비보험, 당연히 이제 보험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부담금을 당연히 할인이 안 되지만 의료법적으로 이제 비보험 진료분에 대해서 이제 할인을 좀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할인해줘도 크게 세무적으로 이슈 사항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뭐 100만 원을 70만 원에 받았다라고 하면 70만 원만 매출액 인식하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빈번하다고 한다면 감면 확인서 정도는 이 할인해줬던 이 환자분한테 받아두시는 게 나중에 세무조사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직원한테 만약에 할인해줬다, 100만 원의 진료를 70만 원 해줬다라고 하면
위에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일반인한테 할인해줬던 경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매출은 일단 100만 원, 70만 원을 받았지만 매출은 100만 원을 인식하셔야 하고요. 직원이기 때문에 감면해준 3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인건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내용인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거래 상대방,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이제 세무사 이런 거래 상대방한테 100만 원짜리 진료를 친분이 있으니까 한 뭐 70만 원을 해줬다 경우에는 역시 이제 매출은 100만 원으로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한테 감면해준 금액은 접대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이제 접대비에 더해서 세무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원칙적인 얘기인 거고, 사실 세무조사 때는 모든 걸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정털기 없으면 이런 것까지 건드릴 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이런 것까지는 사실 세무조사 때 가진 않습니다. 가진 않고, 다음으로 이제 소득률 관리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소득률이라는 거는 원장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사실 세무조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정을 할 때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소득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원장님도 이제 다 주변 지인분이나 원장님 아니면 그 당사자일 수도 있긴 한데 세무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계속 세무조사를 대응하고 있는데, 그 공통점을 보면 매출액이 일단 기본적으로 2, 30억 이상이 되고 소득률이 10%대나 아니면 10%안 되게 신고하면 그냥 세무조사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통적으로 소득률을 낮게 신고하면 그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세무사들이 방문했을 때 이제 원장님 소득률을 말씀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에 사실 이익률을 기본적으로 그냥 소득률인 것처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이제 매출액이 나오고 경비가 나오고 밑에 이익이 나오는데, 이 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게 뭐 이익률을 보통 이제 그냥 간편하게 소득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국세청 세법적으로 소득률은 약간 차이는 있어요. 비슷할 수는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익에다가 세무조정 금액이 반영된 게 사실 소득률이에요. 이 세무조정 금액이 약간 원장님 뭔가 생소할 수 있는데 원장님도 알고 계신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돼서 대당 뭐 1,500만 원 정도만 경비 인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1,500만 원까지만 인정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경비를 2,000 넣었다. 그럼 500만 원 부인이 되는데 그 부인되는 금액이 세무조정 금액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이제 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병가별로 전국적인 평균 소득률이 고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전국적인 평균 이 소득률이 뭐 15년, 20년 동안 거의 뭐 변하지 않는 소득률이어서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조사관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기본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소득률보다 사실 더 중요한 소득률은, 원장님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원장님이 지금 개원한 그 장소의 병가에 유사 매출군의 평균 소득률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게 사실 알 수가 없죠. 국세청 내부 정보니까.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원장님이 계속해서 우리 병원의 소득률을 계속해서 낮게 신고하면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역의 평균 소득률을 알려줘요. 이게 언제 알려주냐면,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하기 전에 보통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원장님한테 이제 메일이 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톡으로 이렇게 뭐가 연락이 올 수가 있는, 안내문이 올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이 계속해서 소득률을 낮게 신고하고 있는 소득률 저조사업장이라고 하면 이제 경고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평균 소득률이 우리 업종의 유사 매출군의 평균 소득률이 30%인데 그거의 80%인 24%보다 밑으로 신고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소득률 저조사업장이라는 경고를 받게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절반 정도는 그냥 받으신다고 되면 보기 때문에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이걸 받는다고 바로 세무조사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 되게 그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크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경고를 계속 받는다면 이제 조사 위험도가 점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좀 올려서 신고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제 소득률이라는 건 사실 뭐 미리미리 좀 사실 목표치를 한번 설정해 두고 그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좀 약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절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세무법인 텍스케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병원을 관리하는 저희 법인의 이제 세무사분들은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결산을 내서 원장님한테 방문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결산을 내서 뭐 8월쯤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1월부터 이제 9월이나 10월까지 결산을 내서 연말에 한번 또 방문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방문을 드리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해당 기간에 결산을 내서 실질적으로 매출액 나오고 이익이 나올 거고, 그걸 1년으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을 계산하려면 1년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매출, 1년 이익,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소득률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 다 한번 추정해봐서 실질적으로 결산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결산해보니까 소득률이 한 30% 정도 나온다. 근데 우리가 연차나 뭐 전년도 매출액, 올해 매출액의 증가율이나 전년도 뭐 신고했던 소득률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소득률 한 뭐 20%나 20% 중반 정도로 신고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두고, 그럼 이제 설정을 해뒀다면 우리가 이제 매출을 줄일 수는 없고 어느 쪽에서 좀 경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분석을 해보고, 그런 쪽으로 이제 준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준비를 해가는 게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다. 뭐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소득률은 저희가 뭐 이게 사실 뭐 연차가 증가하면서 이쁘게 증가 평균 소득률에 맞게끔 서서히 증가시켜서 신고하는 게 사실 세무조사에서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고 좋은데, 근데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근데 원장님, 저희가 개원하신 원장님도 저희한테 오지만 이미 개원하신 원장님도 저희한테 이제 세무 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소득률이 보통 이제 한 30% 초중반 정도 신고하면 평균치인데 이미 40%에 육박하게 이제 신고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사실 소득률을 반드시 올려서 계속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좀 낮출 수도 있는데 반드시 올려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조사관들은 낮출 때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이제 티가 나게 좀 낮추게 되면은 이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할 때 필터에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조사관들의 성향을 좀 파악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기술적으로 낮추는, 전략적으로 좀 낮추는 그런 방향에 좀 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소득률은 계속해서 올려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경비 관리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적격증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장님 만약에 지출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병원 관련돼서 뭔가 지출을 했다면 당연히 경비로 인정을 받고, 경비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병원 이익을 줄이고 세금을 줄인다는 의미인 건데, 이 증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무조건 뭐 내가 병원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적격증빙이라는 걸 받아두셔야 되는데, 적격증빙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세금계산서, 그리고 이제 원장님 카드 결제하시는 거, 그리고 현금 내시고 현금 영수증 받으시는 거. 원장님 이제 사업자를 내시면 원장님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로 이제 사업자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원장님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받아주셔야 돼요. 이 적격증빙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적격증빙 수치가 낮아지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사실 세무조사에 선정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소득률 기준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적격증빙 수치가 낮아지면 세무조사 대상이 선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 매출액이 10억인데 우리가 이익을 2억으로 신고했다라고 하는 거는 경비를 8억을 넣었다는 얘기인데, 조사관들은 이제 구세청은 전산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병원에 적격증빙 수치율하고 뭐 인건비 신고한 거 이런 거 다 해보니까 6억인데 경비는 8억을 넣었다? 그럼 차액이 2억이 되잖아요. 이 적격증빙 수치 차이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정도 되면 소득률 저조사업장과 유사하게 적격증빙 수치가 미미한 사업장으로 경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평소에 원장님 뭔가 지출이 이루어지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거에 약간 이제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원장님 평소에 진료에 사실 매진하시면 되고, 뭔가 지출이 이루어지면 이런 적격증빙을 받는 거에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게 바로 이제 절세를 하시는, 평소에 이제 노력하시는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경비율 관리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인건비라고 하면 보통에 이제 물론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페이를 안 쓰신다면 기본적으로 인건비율이 한 20% 정도 나요. 근데 뭐 페이를 쓰면 뭐 병가마다 다를 수 있긴 하지만 20% 중후반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페이도 안 쓰는데 인건비가 뭐 20% 중반 30% 넘어간다라고 하면 조사관들은 이제 여긴 정말로 뭐 급여도 높고 복지도 좋고 훌륭한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뭔가 가공에 사람의 인건비를 넣었다든지 아니면은 매출을 적게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반대로 이제 20%가 안 되고 10% 초중반 가는 병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걸 반대로 좀 약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복리후세미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인건비에 보통 이제
25% 30% 이상 되면 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밥 먹는 거나 뭐 회식하는 거나 직원들 의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복리후생비인데, 이게 이제 인건비 대비 비율에서 어느 정도 되게 높으면 사적 경비가 많이 들어갔구나라고 이제 의심하고 세무조사 시에 접근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런 거 이제 계정별로 이제 비율을 잘 적절하게 잘 분배해서 이쁘게 신고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신고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비관리라고 해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결산해서 원장님한테 방문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 쪽으로 약간 이제 경비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원장님들이 그런 걸 이제 잘 컨설팅 받고 충실하게 경비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쁘시니까 그냥 쭉 그냥 없다가 저희가 또 연말쯤에 한 번 더 방문 드리면 또 역시 경비가 이만큼 비어 있고, 이런 경우가 저희 왕왕 보기도 하는데, 이제 한번 이제 경비가 부족해서 소득률이 한번 높아지면 사실 드라마틱하게 그 다음에 소득률을 팍 낮춰서 신고하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 높은 소득률을 유지하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번 이게 팡 뛰는 걸 좀 어느 정도 이제 평소에 좀 관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 컨설팅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세무보고 컨설팅을 받으면 어느 정도 원장님도 이제 준비를 해주면서 이제 경비를 이런 쪽 저런 쪽에서 만들 수가 있으면 어느 정도 만드는 방향으로 끌고 오셔야 실질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뭐 경비를 여러 가지 이게 만드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원장님들이 간혹 이제 연말에 정말 이제 뭔가 쓰고 싶을 때, 경비를 만들 때 뭐 이렇게 의료기기 뭐 이렇게 뭐 5천 1억짜리를 구매하려고 한다, 뭐 1억 넣으면 의료기기를 12월 달에 1억을 사면 1억 경비가 이제 뭐 인정이 되니까 그만큼 세금이 뭐 그 세율 감안해서 빠지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이 의료기기 재료비 이게 두 개 달라요. 이제 원장님이 뭔가 그 지출을 하면 우리가 경비 처리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당해년도에 그 뭐 이렇게 급여나 뭐 식대처럼 당해년도에 다 재료비처럼 다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뭐 의료기기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장기적으로 4, 5년, 6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눠서 경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사실 의료기기를 구매한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을 샀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이제 경비 처리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한 2, 300 정도 되게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뭐 경비를 만든다고 하면 의료기기는 약간 피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퇴직연금 이런 것도 이제 미리미리, 퇴직금 물론 이제 뭐 한 번에 나갈 때 한 번 큰 금액에 나가는 것도 그에 다 경비 처리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평소에 이제 경비를 만들어서 소득률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퇴직금을 경비 처리하시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그 주기적으로 이제 방문을 드릴 때 이제 원장님 뭐 여러 이제 매출표도 보여드리고 손익표도 보여드리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경비 이런 것, 노란색은 이제 빠진 것들이에요. 이제 저희가 격월이나 이제 그 매월이나 격월이 이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건, 이 고정성 경비들은 저희도 좀 체크를 해봐요. 왜냐면 이제 거래 상대방도 혹시 뭐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지 이런 게 다 누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원장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한번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짐없이 저희가 경비 처리하려고 하는 이제 경비관리 현황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경비 처리 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접대비라고 이제 보면 이제 원장님 청첩장이나 나중에 뭐 장례식 부의금 이런 것들도 뭐 건당 20만 원씩 경비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접대비라고 하면 사업과 관련돼서 쓰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뭐 세무조사 나왔을 때 보는 조사관도 있고 안 보는 조사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세무조사 하나 그 담당하고 있는 한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건을 보면 이 접대비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지급했는지 지급대장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그냥 보통의 원장님들 그냥 상품권을 사두고 그냥 그걸로 이제 경비 처리하기 마련인데, 이 접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래 사업과 관련돼서 써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급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고,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원장님이 카드나 이런 것을 쓰면 사실 세금계산서하고 좀 다르게 보통 이제 조사관들은 사적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일단 부인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 조사관들이 뭐 모든 거를 다 CCTV와 찍어두고 모든 거 이건 사적 경비, 이건 병원 경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제 세무조사 하다 보면 조사관들이 저희한테 이제 말씀을 하기도 하시죠. 이제 고백하는 게 사실 뭐 이게 사실 병원에서 썼는지 사적 경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관들도 나중에 사실은 그런 것들은 세무조사 막판에 약간 협의하는 거죠. 이 정도는 부인하고 이 정도는 인정하고 이런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의 사적 경비성으로 보이는 것들을 좀 많이 부인을
피하시려면 사실 주택 원장님 자가 주택 이제 그 근처보다도 원장님 병원 근처에 사실 좀 쓰게 쓴 경비라면 사실 조사관 입장에서도 마땅히 사실 부인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뭐 어떻게 뭐 병원에 근처에 썼다면 우리가 이제 그 내역을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원용으로 썼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이제 해외 학회 같은 경우는 종종 가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대장이라든지 가서 이제 활동 사진 같은 걸 어느 정도 구비를 해두면 세무조사 시에도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소득공제 세액관리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사실 세금의 흐름은 약간 여러 가지 절차가 과정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병원에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 이제 타소득하고 그 합산하게 되어 있어요. 뭐 원장님 만약에 지금 페이 닥터이시면 나중에 그 소득까지 근로소득까지 합산해서 병원 소득하고 합산해서 이제 내년에 종합소득세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거기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면 이제 소득공제도 빼고 이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면 또 세액공제 이런 부분도 빼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종합소득세가 계산되게 되어 있고요. 소득공제라고 하면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뭐 노란우산 공제 이런 것들 뭐 금액에 따라 원장님 수익 금액에 따라서 소득 금액에 따라서 뭐 200, 300, 500 이렇게 나눠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은 원장님들이 이제 벤처 투자 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하면 약간 주식 투자 개념이긴 한데 이제 일정 금액에 따라서 뭐 3천만 원까지는 3천만 원 전액 소득 공제가 되고 경비 효과하고 똑같아요. 이제 소득 공제가 사실 소득 공제가 되게 좋은 게 경비하고 똑같이 이제 절세를 크게 할 수 있는데 경비 는 것처럼 소득률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소득률 그 밑에 단계에서 빼주기 때문에 소득률을 건드리지 않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사실 소득공제를 활용하시는 게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것도 이제 이제 경비를 만들고 했는데 이제 세금도 줄이고 싶고 할 게 없다고 했을 때는 이제 벤처 투자 조합 소득공제도 원장님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관련돼서는 뭐 이렇게 연금계좌 원장님 퇴직연금, 원장님 연금저축도 700만 원 한도로 이제 공제받을 수가 있고 보통 이제 300, 400 이렇게 해서 보통 세액공제 적용을 받으시고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이 있는데 뭐 교육비료비 이런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거고 큰 이제 세액공제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원장님이 지금 혹시 뭐 양수도나 아니면은 예전에 개업했다가 폐업했다가 다시 재개업하는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 원장님이 창업했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명 원장님 만약에 고용을 증가시켰다. 이게 물론 이제 그 고용 증가한 인원이 청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뉘어요. 청년이면 인당 1,100만 원, 지방이라면 1,200만 원, 아니면 이제 청년이 아니라면 700 아니면 770 이렇게 세액공제가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원장님이 만약에 이제 청년만 5명을 고용했다라고 하면 청년은 한 명 증가시키면 이제 1,100만 원이라고 했죠. 곱하기 5를 하면 5,5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파워풀한 게 3년간 해줘요. 유지만 한다면. 내년에도 만약에 이 5명을 유지했다라고 하면 5,500만 원이 또 생기고 그 다음에도 5명을 유지했다라고 하면 5,500만 원이 또 생기고 그래서 총 3년간 그럼 이제 1억 6,500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사업이 계속 번창을 해서 5명, 6명, 7명이 된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 거고요. 원장님들이 이제 세액공제가 되게 크다라고 설명드렸을 때 뭐 이렇게 그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개원 첫 해나 뭐 초기에는 사실 세금이 별로 없는데 이 세액공제 5,500만 원 뭐 이렇게 1억 넘게 발생해도 다 쓸 수가 있냐 물어보시는데 이 원장님 만약에 첫 해 세금이 2천만 원이었고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세액공제가 5천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2천밖에 세액공제를 낼 세금에 대해서 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면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월이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실 인원이 감소만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것도 역시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하고 사실 요건이 똑같아서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이 증가하면 그 원장님이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 사업주로서 내주는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이제 적용을 받으면 원장님이 만약에 크게 매출이 증가했을 때, 소득도 증가했을 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사실 세금이 크게 낮춰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그만큼 절세할 수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통합투자 세액공제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 되게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게 다만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안에서 내가 개원했냐, 아니면 그 이외의 지역에서 개업을 했냐, 크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원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 부산에 개업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이제 수도권 안에서 일부 지역을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산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만약에 만약에 내가 이제 안과를 운영을 할 건데 의료기기를 한 5억 정도 샀다라고 하면 구매 금액의 10% 5천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되게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활용되면 이게 해당이 되면 되게 파워풀한 세액공제인데, 근데 반대로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인 안에인 경우라면, 만약에 서울인 경우라면 이 의료기기를 샀다고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데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이미 뭐 어떤 의료기기를 사서 이제 이걸 쓰고 있다가 이제 낡아가지고 얘를 팔고 얘를 대체할 의료기기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저희는 이제 이 용어를 대체 취득이라고 하는데 원장님들은 이 용어를 보상 판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뭔가를 팔고 새로 사는 경우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거를 팔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이 이 팔면서 그쪽 거래 상대방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돼요. 받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파는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새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런 이제 서류를 주시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고용중대 세액공제라고 되게 파워풀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약간 개정된 사항은 뭐냐면, 지방인 경우에는 원래 수도권인 경우에는 1,100만 원, 만약 청년을 고용한 경우에, 기존에 이제 지방인 경우에는 100만 원 더해져서 1,200만 원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줬었는데, 세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청년 등을 더 고용을 하면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이 아니고 1,300만 원 이렇게 세액공제 금액이 올라갔다. 이게 이제 개정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등이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700이 아니라 이 1,100만 원을 적용받는, 더 많은 금액을 적용받는 이 청년 등에는 청년이 있고 장애인이 있고 60세 이상 이렇게 세 분류가 있다는 거고, 보통 이 청년이라고 하면 그럼 기준이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만으로 29살 이하를 청년이라고 세법에서는 부르고요. 원장님이 지원금 장려금이 고용보험에서 청년은 34살 이하를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을 하면 원장님이 인건비 2년 동안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원장님이 낼 세금에서 빠지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원장님이 이런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장님이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원장님도 숙지를 해두셔야 이런 인원을 만약에 면접을 볼 때 이런 인원에 해당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인원을 채용을 했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알려주면 세액공제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이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직 이것도 이제 또 활용하시는 데는 있고 활용하지 않는 데도 있긴 한데, 약간 이제 병원급에서 좀 많이 활용하시는 이제 세액공제긴 한데, 비정규직으로 뽑았다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한 명당 전환 인원에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그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2년 안에 퇴사하면 이게 사후관리 다시 추징되는 그런 사후관리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잘 알고 이제 만약에 세금이 많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활용하면 크게 절세할 수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올해 당장에 이제 세법 개정 내용은 아닌데, 이제 소득세율 최고세율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가면 항상 원장님들이 여쭤보는 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거죠.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한 대당 1,500만 원씩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운행일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경비 한도가 1,500만 원이다. 1,500만 원에 대한 구성은 차량가액에 대해서 800이고, 그리고 기타 700만 원, 유지비, 자동차세나 이렇게 기름값이나 세차 이런 것들에 대한 700, 합해서 이제 800, 700 더해서 이제 1,500만 원 경비 처리가 되는 건데, 간혹 이제 원장님들 중에서는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더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하면 1,500뿐만 아니라 2,000, 2,500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작성하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거죠. 이게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서 이제 원장님이 경비를 더 인정을 받으려면 이게 사실 병원과 관련돼서 쓰셨어야 돼요. 그 기록 내용이. 근데 사실 원장님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병원과 관련돼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곤 출퇴근밖에 없어요. 원장님 뭐 그 이외에 주말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뭐 하는 것들은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 봤자 병원용으로 그 섰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대당 1,500만 원 정도만 인정을 받는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앰뷸런스는 다르죠. 앰뷸런스는 굳이 일단 이 업무용 승용차의 대상도 되지 않고 보통 이제 스타렉스나 9인승 이상의 큰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쓰는 경비 다 당연히 경비 처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법적으로 내용이 바뀐 게 21년도 지출분 올해 22년도 5월 6월에 이제 신고하는 분부터는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돼서 우리 이제 개인 사업자들도 원장님들도 이제 임직원 전용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법인처럼. 기존에는 이제 이거는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다 100% 경비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이제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만 인정해 준다 경비에, 그런 내용인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대까지는 굳이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그 1,500만 원까지 다 100% 경비 처리가 인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공동으로 하시거나 뭐 이렇게 영업 사원이 있다든지 했을 때 뭐 검진 차량이 또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차량들,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한 대 빼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그 차량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차량들에 대해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이게 제대로 경비를 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빠르게 이제 그 개원 세무 관련돼서 제가 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원장님 되게 개개인적으로 특이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뭐 공동으로 한다든지 양수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세무 이슈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이 사실 좀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지금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아니면 또 이제 저희 아라메디컬 이제 하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그런 특이 사항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성실하게 이제 충실하게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세무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